그런 게 있었죠. 대만이 네. 이제 그때 낸시 펠로시의 미국 당시에 미 하원 의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제 네. 그 대만 주위를 군사 훈련하고 며칠간은 사실 맞아요. 못 네. 지나갔잖아요. 예. 그런 정도의 단기적인 봉쇄는 타이완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또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가 진행됐을 때 뭐 무기를 판다든지 네. 또는 중국의 독립이라는 담론이 튀어나올 때는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실 대만 선거 직전에도 사실 무력 시위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적인 봉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적어도 2024년에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 하면 네. 바로 지난달 26일입니까? 블링컨과 왕이 네, 외교부장이 만났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나온 게 특별하게 해결하는 것도 없었지만 미국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또 펜타닐입니다. 네. 마약인데요. 이게 지금 멕시코를 통해서 중남미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는 중국 재료입니다. 그래서 싸니까요. 네. 중국이 여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중남미로 가는 것을 끊어주기로 한 작은 협력이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적어도 선거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바이든도 트럼프도 나는 중국이 무서워하는 존재다. 중국에 대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도움은 되지만 네. 바이든의 입장에서 지금 파국으로 가거나 네. 대만에 위기가 생기면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감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 관리할 것이다. 그러면 11월까지는 그 정도의 장기적인 봉쇄나 대치 상태나 전쟁 직전의 상태를 가는 것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관리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네네. 사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우리 나라가, 우리 기업이 또 우리 가게가 어떻게 의사결정할지를 맞습니다. 선택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근데 가끔 국제 정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댓글이 우리나라나 걱정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최고의 이 소위 말하는 세계화는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기회였고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부상만 얘기하지만 그간에 우리가 부상했던 것은 좀 일본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한국과 중국이 동반 성장을 맞아요.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정학이나 대외 환경이 지금 다 네. 소멸되거나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지금은 각자 도생에다가 우리가 이걸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네.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요.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지오그래피컬한 그런 현상으로 국제 정세를 얘기하다가 최근에 등장한 용어가 지오 이코노믹, 네. 그러니까 지경학적 네, 분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떤 위협이 있고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맞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인데 마침 또 교수님께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대전환의 시대 이 책을 써주셨으니까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 좀 관심 가져봐 주시면 좋겠고 또 외교광장이라는 소위 싱크탱크를 이제 조직을 하셨고 이 외교광장을 통해서 또 정세 흐름을 또 모니터링하고 대응책 고민하는 특이하게 네. 외교광장은요 다른 데와 좀 달리 각국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 예. 뭐 중국, 그 다음에 심지어 중동, 동남아 전문가들이 있어서 다 우리 좀 입체적으로 보자. 저는 미국 전문가니까 너무 좋네요. 네. 주로 보면 미국 전문가, 중국 전문가 따른데 우리 모여서 좀 입체적으로 같이 보자는 거. 지금 그렇게. 그러시군요. 네. 너무 네. 좋고요. 여러분들 링크 고정 댓글에 이 책과 외교광장 링크를 확인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더 참조하실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그래도 요 얘기는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것과 경제학적인 것은 좀 다른데 네.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접근은 어쩌면 산수적인 접근이에요. 예를 들면 타이완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럼 TSMC의 빈자리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특히 파운드리 시장만큼은 TSMC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TSMC가 그 자리 마켓 셰어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 특히 이제 중국에게 공급하는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자리를 또 한국 기업들이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정학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대체하는 예를 들어서 TSMC를 대체해서 중국에게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우리 기업의 역할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거 대체하지 말라라는 그런 뭔가의 가이던스를 그냥 던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그렇죠.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네. 지적하셨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중국하고 이쪽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한미는 어떤가 우리한테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한미일이 안보적인 것도 있지만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 네. 공급망 재편에 우리만큼 예.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특히 그럼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좋은 없어요. 나라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안보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네. 경제 안보적으로 이거는 묶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맞아.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한국과 일본이 뭐 활용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필요하니까 활용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IRA가 통과된 다음에 미국의 상무장관이죠. 르몬드인가요? 예. 네, 르몬드인가요? 그분이 상무장관이 뭐라 했냐면 그리고 그 반도체 법안 통과된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제 미국이 향후에 이 반도체 제조업의 공정을 완벽하게 지배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도 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원천 기술로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조업을 일으켜야지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거기에 동원된 게 한국과 대만이 제일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는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네. 우린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에 투자를 해야 그 다음에 첨단 반도체는 그쪽에 투자에 우리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네. 비용이 크지만 반대로 레거시 칩이라고 얘기하는 저사양은 중국한테 우리가 60%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국하고도 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첨단 반도체 우리 중국 절대로 안 팔게. 예. 그러나 이 저사양 반도체 당신들이 다 사줄 거 아니면 이 투자에 대한 반대 거꾸로 여기는 건드리지 말라고 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가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못했거든요. 못하니까 미국은 계속 반도체 증설하지 마. 네. 저사양도 지금 중국에 투자한 거 1년에 5% 정도만 수리할 수 있어. 그 외에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부분에 압박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을 포기할 거냐 원전 기술을 포기할 거냐 이걸 샌드위치로만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두 나라 다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예. 이걸 가지고 어느 한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냥 내버려두면 이제 원천 기술 가는 미국이 제조 기술까지 가져가면 네. 우리 경쟁력은 떨어지고요. 지금 일본이 뒤떨어졌던 일본이 또 올라타서 한국하고 또 각축을 벌이게 되면 맞아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하고 기업이 치밀하게 예. 그래서 이익에서 미국이 근데 지금까지는 큰 안보 구상에 우리가 자꾸 끌려가요. 그러니까 한미일이라는 안보 구성, 중국, 북한, 러시아에 끌려가는데 여기에 말씀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 이익을 그걸 잘하는 국가가 인도하고 이 사우디 같은 그렇죠.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도는 미국의 최고의 우방국이고 중국의 대체법일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인도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깝고요. 중국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게 인도의 생필품은 전부 중국에서 옵니다. 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을 그러니까. 디커플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러시아의 제재를 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원유를 갖고 와서 그걸 정제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가 엄청 이용을 이익을 잘 가져.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도 할 수 맞아요.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정학이, 직영학이 우리의 경제를 건드리는 건 사실인데 그 안에서 우리 이익을 철저하게 챙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쩌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의 어떤 러우 전쟁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 뭐 중국에 미중 대한 패권 대응. 전쟁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위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네. 그 개념에 잘 부합하는 국가 아닐까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예. 정말 좋은 말이고요. 이게 strategic ambiguity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정치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나 예. 노무현 정부에서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한다는 말이냐. 언젠가는 미국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모호성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예. 그래서 계속 공격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인도도 있고 유럽도 예. 있습니다. 다 그래서 있겠죠. 바꿨습니다. 예. 용어를. 예. 전략적 자율성. 아. 모호성이라 하니까 뭔가 못하는 것 네. 같고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스트래티직 오타넘이라 그래서 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도도 쓰고요. EU도 씁니다. 네. 뭐냐? 우리 동맹은 미국이다. 예. 그러나 우리 이익에서는 자율성을 발휘하겠다는 게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도 계속 나갈 때마다 정치인들한테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써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말을 하죠.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맺혀야 된다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어떤 정부도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균형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뭐 그렇게 잘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지만 이 정의한 게 있습니다. 한미 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간 중심은 한미 동맹이지만 한미 관계지만 한중 관계를 구태 해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게 또 인도나 유럽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써도 미국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외교부가 있는 이유 아닐까요?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과 동맹국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없어.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손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분리해서 자율성을 발휘해야 되는 게 외교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 작용은 러시아와도 관계가 됩니다. 네.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면서 20-30%의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파탄나기 직전이잖아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도 1만 루블에 팔아서 다시 2년 안에 사와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면 안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게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20% 사실 거의 20%에도 아시아에서는 네 나라밖에 지금 제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밖에 없어요. 네. 인도도 안 하고 인도네시아도 다 안 합니다. 아시아 국가는 전부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국격이 있으니까 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기를 보낸다든지 러시아하고 적대 관계로 돌아서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미국이 우선이지만 우리 경제의 30%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을 관리해야 되고 적대 관계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고요. 뭐 시간은 다 됐지만 제가 꼭 이 질문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 경제를 봤을 때 2023년 성장률이 5%대 물론 뭐 과거 한때 성장률은 뭐 14%대, 뭐 10%, 9%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있고 올해 성장률을 4%대, 2028년 성장률을 3.4%로 IMF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고성장은 끝났고 중국 경제는 이제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에 봉착해 있다. 또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뭐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 낮춰도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중국 경제의 모습을 봤을 때 혹시 중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좀 중국과의 관계를 좀 경제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될지 생각하십니까? 5, 6년 전부터 유행했던 게 이제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장을 하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규제, 권위주의국 체제가 사실 우리도 그런 중진국 함정을 조금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면 민주주의로 가되고 시장 자유화를 해야 된다는 이게 그때 중진국이었고 2년 전부터 나오는 게 차이나 피크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끝났다.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디커플링 하니까 허술한 중국이 무너진다. 관제, 부동산, 관제, 금융이 다 무너진다였는데 저는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외교광장에서 계속 세미나를 하면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겁니다. 뭐가 대비되느냐? 미국이 중국을 추월하는 데 집중되다 보니 저는 보기에 미국이 중국을 추월할 정도의 급성장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년 내, 50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은 없지만 중국이 망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얘기가 중국은 내수 경제가 빵빵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이제 결국 금융위기고 부채인데 이 부채가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외환 보유고 1위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독보적 1위입니다. 그걸 아직 투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대제재 그러니까 성장하기에는 중진국 함정이 약점이지만 버티는 데는 중국의 버티는 힘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은 버텨낼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아무리 통계 조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3-4%, 5%는 여전히 경제 발전하고 한국이나 선진국들을 생각했으면 망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중국 멸망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고 또 중국이 급부상해서 미국을 추월한다는 과장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이 씨름 또는 중국 내부의 경제 씨름은 그냥 꾸준히 어려운 가운데 지속될 것이다. 견뎌내는 중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정말 뭐 1시간여 동안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제 한국을 둘러싼 한국이라는 배가 어떻게 항해해야 될지 이 바다와 모습을 이제 쭉 청사진을 좀 그려봤는데 끝으로 전 또 외교원장의 그 출신으로서 또 외교 광장이라는 이 싱크탱크의 또 주역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소위
이런 분절화의 시대에 지경학적 분절화의 시대에 좀 우리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뭐 대외 환경이 어려워지지만 저는 한국 대한민국 뭐 국뽕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가진 저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단 전쟁이 끝나지 않은 7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는 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빛났던 게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경제로는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지금의 위치에 왔고 네. 외교는 사실상 이 플러스 유연한 외교거든요. 우리가 사실 보수 정부라고 얘기했던 네.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정책을 했고 네. 물론 국제 정치에 도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동유럽 하면서 사실 우리가 경제 성장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외교는 빼기 외교가 아니라 더하기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럼 한미일이 중요하지만 미국과 네. 일본이 중요하지만 네. 중국도 관리하고 러시아도 관리하고 특히 우리 외교에 글로벌 사우스가 없어요. 그게 사실 엑스포 실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사우스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젠다가 없어요. 외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외교부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말이 외교는 51대 49의 예술이다. 전쟁은 100대 0이에요. 네. 그러나 외교는 51대 49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길 때도 51을 이겨야지 그 나라 외교 관계가 계속되는 거고 졌을 때도 49는 가져와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색깔로 표시하면 전쟁은 흑백론이지만 네. 외교는 회색지대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저 민주적이지도 않고 권위주의적이고 저런 국가와 우리가 안보적으로는 동맹을 맺을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유엔에서 지금 우리 수준이나 서구 미국이나 유럽 수준에서의 민주주의고 인권 자유의 가치를 가진 국가가 50개밖에 안 됩니다. 네. 193개 중에 50개입니다. 네. 오히려 저런 나라를 다 배제하고 나면 유엔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영화가 되고 있잖아요. 미중 진영화되고 미러 진영화되는데 우리는 이럴수록 회색지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채워야 된다. 그 말은 미국과의 동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근간이지만 적어도 국익이나 경제 쪽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가진 국가들도 우리가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 외교 환경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의 도가니고 더군다나 2024년은 더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냉전 시대라고 불릴 만큼 그런 시대에 외교 환경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함께 이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오늘 토론해 보신 소감 한번 간단히 여쭙고 예, 오기 전까지는 저도 뭐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네. 약간 걱정이 되는 게 늘 경제 부분을 이제 요청을 받으면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잘 또 유도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겸손과 그 자세는 겸손한데 이 지략은 거만해도 되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지성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셔서 아이고, 또 맞아요. 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귀중한 대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배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